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4주차 강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느새 4주가 지나간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1장 1계상묘분 방정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사용하는 교재 내에서는 섹션별로 중간중간에 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보다는 1계상묘분 방정식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계상미분 방정식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는지 나오게 되는지를 갖다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돼서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뒤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모델링이란 무엇인지라든지 그리고 이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변수분리법의 형태로 풀 수 있는 제차 선형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현존하는 양에 의해서 변화량이 결정되는 경우였었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탄소연대 측정법이라든지 방사능 반감기에 대해 가지고 양을 갖다 우리가 보는 이런 방법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조기도 비슷한데요. 먼저 이 건조기 문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면은 우선 첫 번째 정보로는 수분량은 잔존하는 수분량에 비례한다. 증발하는 수분량이요. 그리고 수분의 절반이 건조하는, 즉 증발할 때 반감기가 10분이다. 이랬을 때 수분의 95%가 건조되는 시점이 언제이겠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우선은 이 문제를 풀을 때 먼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 같은 쪽을 갖다가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수면이 있고 여기 물 분자들이 있는데 물은 몇 도씨에서 수증기가 되죠? 네, 맞습니다. 100도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압력의 기압이나 이렇게 좀 차이가 나면 100도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100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생각 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방에 이렇게 있는 방에 물을 엎질러 놓으면은 공기 중의 온도가 100도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증발을 합니다. 즉 수증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 그럴까? 100도가 돼야지 올라가는데 100도가 되지도 않았는데 다 없어지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걸 흔히 하는 용어로 기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일어나는 원인은 결국 100도라는 게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 이렇게 비커가 있을 때 여기서 불을 피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물 분자들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사실 온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얘네들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열들을 서로 전달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가벼워지면 대류 활동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안에서 전달받은 열 에너지를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있다가 약 100도씨 정도가 되면은요, 물의 온도가 얘네들이 이걸 자체 내에서는 더 이상 소화를 하지 못하고 이 안에 있는 물 분자가 전체 비커 안에 있는 물의 에너지를 일부분 뺏어 가지고 증발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녀석의 온도를 에너지를 조금 낮춰주는 거죠. 계속 공급되면 얘네들이 이제 계속 날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은 물이 끓는 거거든요. 근데 꼭 100도가 돼야지 이 물 분자가 날아갈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물 분자 입장에서는 100도라는 걸 갖다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이 주변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확보되기만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물이 있을 때 빛 에너지가 빛 광자죠. 물을 이렇게 때립니다. 지속적으로. 그럼 얘가 한 대 맞으면은 에너지를 갖다 전달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 전달받은 그 에너지를 얘가 움직이면서 이쪽을 때려가지고 또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이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겠죠. 이럴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아주 우연히 여기 있는 이 물 분자가 다른 쪽에 에너지를 전달해주기 전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 얼마인지랑 상관없이 어쨌든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연히 얘가 다른 쪽에다 온도가 100도씨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해 주기 전에 자기가 기화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를 하면은 얘는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임계점 아래에 있을 때는 공평하게 서로 이렇게 에너지를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양 이상이 모이면은 나눠주기 전에 도망가 버려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봤었던 방사능 붕괴랑 상황이 똑같죠. 자, 방사능 붕괴라는 게 실제로는 어느 녀석이 붕괴할지는 모르는데 얘네들이 시간을 두고 봤더니 1초를 기준으로 이 녀석이 붕괴할 확률이 10분의 1이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물 분자로 바뀌면은요, 외부에서 어떤 광자 같은 것들이 날라와서 에너지를 전달해 줬었을 때 특정한 이 안에 있는 이 분자들, 물 분자들 중에서 특정한 한 녀석이 기화 에너지를 만족할 정도로 에너지를 전달받을 확률이 있을 겁니다. 그게 10분의 1일 수도 있고 100분의 1일 수도 있고 10,000분의 1일 수도 있죠. 꼭 이게 광자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다가 공기 분자가 와서 충돌을 해도 에너지는 전달을 받으니까요.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얘네들도 이 안에 분자가 많으면 주변 조건이 같았을 때는 이 안에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날아가는 양이 늘어나죠. 따라서 이 건조기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요 부분이요. 요 부분에 대한 정보로부터 우리는 현재 얘네들이 날아가는 양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분량에 비례한다라는 요 정보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수학이라는 거를 배우는 이유는요. 문제를 풀려고 배우는 거이기도 한데 테크닉, 뭐 계산을 하는 테크닉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종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사람 말로 설명을 써놓으면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수식으로 정형화 시켜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이 수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해야지 걔를 가지고서 다른 방식으로 혹은 그 주어져 있는 수식을 조작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우리가 특정한 다른 분야로 들어갔었을 때 추상적인 기본이 되는 수학의 원리 하에서 자, 지금 보는 것도 이 건조기랑 탄소 연대 측정법은 외면으로 봤었을 때는 완전히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가게 되면은 현존하는 양에 비례해서 변화량이 결정된다. 소재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게 동일하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미분방 정식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따라서 이 건조기에 대한 초기 모델은 y' 이퀄 ky라는 거, k는 우리가 찾아내야지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초기 값으로서 반감기가 주어져 있는 거죠.
10분이라는 시간이 들어갔었을 때 2분의 1 y 제로가 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그럼 풀어보면 되겠죠. 자, y 프라임 이퀄 ky는 우리가 풀면은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었으니까 y로 나눠주고 t로 적분을 하고요. 그럼 lny 이퀄 kt 플러스 c가 되는데, 그럼 yt는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익스포넨셜 c승이라고 한 녀석은 실제로는 t가 0일 때의 값이 나오게끔 해주려면은 y 제로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모델을 풀어서 이런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다시 강조하지만은 만약에 이 문제를 주고 모델링을 하라고 그러면은 얘만 써야 됩니다. 나중에 답에다가 다른 것들까지 써놓으면은 모델링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점수를 못 받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아직 문제를 푸는 건 아니죠.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건 95%가 건조되는 시점, 요걸 찾아야지 되는데요. 그걸 하려면 일단은 K 값을 구해야지 될 겁니다. 그 K 값을 구하기 전에 스토리는 얘를 이용해서 일단 여기까지는 끌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y 값이 95%가 날라간 거니까 95%면은 5%니까 20분의 1이 남아 있는 거죠. 처음 시작했었을 때 20분의 1이 되는 그때의 t값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럼 y0는 서로 삭제해서 없어지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이 k 값만 알면 우리가 t를 찾을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k만 구해봅시다. y0 값이 얼마인지 이걸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얘를 찾으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문제 풀을 때 써먹었고 처음에 식 만들 때 써먹었죠? 요거 쓰면 되겠네요. 이거는 t에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다 실제로 넣어보면 됩니다. t에다 10을 넣으면은 y0 곱하기 익스포넨셜 10k가 나오는데 이 값이 2분의 1 y0가 돼야 돼요. 그럼 y0 서로 상쇄시키고요. 로그 취해주면은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0분의 1 ln2. 보통 시험 칠 때 그런 장면을 많이 보는데 딱 이 장면에서 저한테 항상 질문을 해요. 계산기를 쓰면 안 되겠느냐. 물론 써도 되겠죠. 실제로 되는 게 아니고 굳이 이 상황에서 계산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은. 만약 써야 된다면 다른 상황이에요. K 값이 이거면 여기에다가 일단 K 값을 집어넣어요. 여기요. 여기서 이제 구해봤는데 K 값을 집어넣어 보면은 식이 YT에 Y0에 여기에 익스포넨셜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냥 놓고 일단은 써도 됩니다. 이 곱하기 t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20분의 1 y0가 되는 때를 구하는 거니까 짠짠 없애주고 나서야 양변에다가 로그 취하고 뭐 하면은 좀 일부분의 값만 알더라도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걸 구하면 얘를 구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가지고 43.2라는 값이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을 넣었으니까 43.2분이 되겠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충 비례식으로도 사실은 풀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43.2가 나온 걸 보면요. 이걸 꼭 이렇게 풀지 않고 자, 처음에 절반, 즉 50%가 남을 거고요. 한 번 하면 50%가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또 10분이 지나면은 이거의 절반인 25%니까 75%가 날아갈 거고요. 그럼 남는 게 25% 남는데 또 10분이 지나면은 12.5%니까 87.5%가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0분이 지나면은 6.25%가 날아갈 테니까 여기에 6을 하면은 96이니까 얼마입니까? 93.75. 6.25의 절반인 3. 얼마가 들어가면은 95를 넘어가죠. 그래서 일단 10분, 20분, 30분, 40분은 확실히 흘러야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25가 더 증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에 대해서만 적당히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근사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그렇다는 거죠. 다만 나중에 제가 풀려고 그러면은 미분방 정식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변수분리법 문제를 한 개 더 봅시다. 연습 문제 1.3절에 연습 문제 33번 문제인데요. 거기 보면은 개선주라는 용어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 문제를 갖다가 학생들이 풀을 때 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선주가 뭔지를 몰라서 전체적으로 뭘 풀라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해안가 같은 데 있죠. 월미도나 이런 데 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말뚝을 구부려 놓은 것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개선주라고 합니다. 용도는 지금 보는 것처럼 배에서 어떤 로프를 갖다 가져다가 이렇게 고정시킬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와가지고 로프를 이렇게 매듭 형태로 해서 이렇게 원을 같은 잘 만들 때 주로 이렇게 쓰고요. 보통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 가져다가 돌돌돌돌돌 말아 놓습니다. 이걸 이렇게 돌돌 말아 놓으면은 이 개선주랑 이 로프랑의 마찰이 있겠죠. 이 마찰력 때문에 배가 안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묶어 놓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배가 처음에 선착장에 딱 들어왔었을 때 이걸 딱 묶어 놓을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는 경우에, 그리고 묶으려고 하면은 묶는 동안에 배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딸려가니까 곤란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돌돌 말아 가지고 어느 정도 배를 고정시키고 나서 묶기 위해서 이제 사용할 때 이걸 몇 바퀴를 갖다 묶으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마찰력이라는 것 자체는 이 로프가 돌아간 각도에 비례해서 생길 겁니다. 즉 로프가 돌아간 각도량에 비례해서 마찰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정보로 나와 있는 게 델타 F요. 이 델타 F는 결국은 발생하는 그 힘이랑 각도의 비례를 하고, 그때 비례 상수는 우리가 0.15로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찰 비례 상수인데 그다지 크지 않은 이유는 꼭 묶어 놓은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랬을 때 이 로프 한쪽에 있는 이 배가 사람보다 한 1000배 정도 강한 이런 힘을 갖고 있었을 때 개선주의 로프를 몇 번 정도 감으면은 이 1000배 강한 힘을 사람이 잡고 있는 상태 내에서 고정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F에 비례해서 혹은 델타 P요. 각도에 비례해서 델타 F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식은 우리가 앞쪽에서 봤었던 것과 동일한 식이 됩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델타 F라는 변화한 힘의 양이요. 이 힘의 양은 결국은 얘가 로프가 돌돌돌돌 말리면서 개선주에서 작용하는 그 마찰 있죠. 그거 힘의 어떤 마찰 개수를 갖다 곱한 양과 비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델타 P는 돌아간 각도겠죠. 이게 델타로 되어져 있으니까 양변을 델타 P로 나눠주고 델타 P를 0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극한을 취해줘요. 그러면은 이 F라는 녀석이 마찰력이죠. 이 마찰력의 변화량은 P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P를 상수로 하는 녀석이 되고요. F'은 P로 미분한 겁니다. 그리고 F라는 거는 P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힘이고요. 마찰력이죠. 그래서 결국 주어진 문제를 모델링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F는 변수로 P를 갖고 있는 함수가 됩니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제 변수 분리법을 적용시키면 양변을 F로 나눠준 다음에 적분을 하면 되죠. P로 적분을 갖다가 해줬고요. 그러면은 ln F는 mu P 플러스 C가 될 거고, 익스포넨셜을 양변에 취해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구해졌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이렇게 밧줄이 있을 거고요. 이 밧줄 끝에는 배가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밧줄이 쭉 오다가 이렇게 말뚝처럼 되어진 개선줄을 몇 바퀴를 돌고서 이쪽으로 오면 되거든요. 어느 쪽을 기준점으로 잡는지에 따라서 약간 해석이 조금은 달라질 텐데, 만약에 우리 여기서 해석을 두 가지로 해볼 수 있어요. P가 0일 때 값을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이 사람의 힘이 F0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P가 늘어나는 거에 의해서 나중에 갖게 되는 값이요. 그 값이 쭉 여기를 갖다 통과를 하면서 1000F0보다 커지면 되겠죠. 즉 이 값이 1000F보다 커지면 되니까, 자, 이 값이 늘어난 값이 F니까요. 요 식을 만족을 하면 될 거예요. 만약에 이쪽을 F로 우리가 F0로 삼는다면은 얘는 힘이 1000분의 1 F0인데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힘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F0에서부터 힘이 작아져서, 즉 F인데 이 힘이 요거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쪽 거를 갖고서 하려면은 이쪽에 주어진 이 식이, 즉 F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게 감소하려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식이 좀 성립하기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감소하는 방향으로 식을 만들어 놨어야 돼요. 그러면 즉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식으로 이렇게 됐으면은 이쪽 걸 쓸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든 거죠. 즉 힘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상황을 이쪽으로 봐야지 됩니다. 뮤값은 우리가 0.15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초기값에 의해서 P가 돌아갔는데 그때 F가 1000F0보다 커져야지 되니까 결국은 이건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은 이걸 만족하는 P를 찾으면 됩니다. 즉 돌돌 도는 각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F가 원래 힘 F0보다 1000배 이상 커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가장 작은 P값을 갖다 우리가 찾으면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왜 요식이 나오는지.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P가 ln 1000을 0.15로 나눈 것보다 커지면 됩니다. 그게 대충 46.15보다 커져야 되는데요. 이 P가 각도니까 한 바퀴 돌리는 게 2파이죠. 그래서 46.15를 2파이만큼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7.33 정도가 나와야지 되니까 결국은 몇 회를 돌리면 됩니까? 이거 보고서 7바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이것보다 많이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약 8바퀴를 돌리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3단계 혹은 4단계를 거칩니다. 상황을 보고서 상황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상황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들.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서 상황 모델을 쭉 하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 모델이죠. 미분 방정식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풀려고 하는 목적에 맞춰 가지고 얘를 이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계산식을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해석해서 답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찾아야 되죠.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풀이를 쓰는데 최대한 적게 쓴다면요. 지금 박스 친 거 정도만 쓰셔도 됩니다.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적분하고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 넘겨서 하는 단순 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요점이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얘를 만들고 요거 구한 다음에 상황에 맞춰 가지고 식을 하나 더 유도를 해내서 값을 찾고 그런 다음에 해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으로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통칭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랑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인데요. 자, 어떤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수의 용량이 450 세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연간 유출입, 그러니까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게 같아야지 호수가 유지가 될 테니까 나가는 거 175, 들어오는 거 175입니다. 그랬을 때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의 오염 농도는 4분의 P래요. 그러면은 현재 오염 농도가 2분의 P가 되는 시점이 언제겠냐? 여기서 지금 현재의 오염량이 빠졌네요. 자, 이 P가 뭐냐면은 현재 호수의 오염도입니다. 이거는 지금 정보에서 빠져 있는데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자, P가 현재 호수의 오염도인데 유입되는 물의 오염 농도는 4분의 P인데
그럼 이게 지금 오염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를 갖다가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또 모델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지금 비율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로 보는 게 좋은데요. 자, Y를 오염물의 비율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자, 처음 Y0예요. 즉 시작할 때 오염물의 비율이 P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 오염물의 비율이 변화하는 이 U는 결국은 유입되는 오염물의 양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의 양 하면은 오염물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용량으로 나눠주면은 비율이 나오겠네요. 요만큼 늘어나거나 줄거나. 요걸 이용해서 풀면 물론 이 위에서 정확히는 여기에 델타 T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꼼꼼히 보자면은 단위 시간당 델타 T가 여기 곱해져 있어요. 여기 곱해져 있어야 되니까 결국 나중에 이걸 나누고 나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용량에서 유입되는 거 175. 요 양만큼 해마다 들어올 텐데 그때 오염물은 4분의 P일 거고요. 나가는 오염물의 양은 다분히 지금 있는 거에서 얼마만큼 나가는 거니까 450분의 170 곱하기 현재의 오염도가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요거에 대한 이 L의 코스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모델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뭐를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구하는 게 뭔지를 갖다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결국 뭐 그냥 대충 생각해가지고 결과를 갖다 내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일 실컷 해놓고서 욕은 욕대로 먹습니다. 특히 공학에서 요구한 걸 만들어 줘야지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만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구분 짓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나올 거고 요걸 근거로 해서 이제는 요걸 푸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미분 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상태 내에서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앞쪽에서 했었던 변수분리법을 쓸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상수에 뭐 t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넘겨가지고 한 방에 나눠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완전 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을 갖다가 하려면은 얘를 완전 상미분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에서 보면은 완전 상미분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딱 요것만 고민하면 되죠. 요게 P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적분인자를 찾아가지고 완전 상미분 방정식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완전 상미분을 만들기 위한 불완전 상미분의 형태를 갖다 만들어 놨고 여기에 적분인자를 갖다 곱하면은 적분인자 금방 구해지죠. 18분의 7을 적분해가지고 익스포넨셜에 합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원래 식에다 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풀면 돼요. 자, 어느 쪽을 할지는 뭐 각자의 선택인데요. 실제로는 뭐 그렇게 서로 어느 쪽을 선택하는 차이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y 앞에 있는 게 지금 t에 의한 변수고요.
dt의 앞에 있는 것도 이쪽에서의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적분을 할 때 보면은 자 dy 앞에 붙어 있는 걸 갖고서 u를 만들어낼 때는 y로 적분을 하고 dt 앞에 붙어 있는 걸 갖고서 만들 때는 t로 적분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비슷합니다. 난이도는. 자 일단은 그래서 u를 갖다가 하는데 쓰는 게 조금이라도 적은 dy 앞에 걸 갖고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해가지고 구해 보면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u라는 관계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t로 미분을 했었을 때 나와야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도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정확히는 파셜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온 이 녀석이 얘랑 같아야 돼요. 양쪽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K'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18분의 7 곱하기 4분의 P 익스포넨셜 18분의 7T가 나오면 되니까 이걸 T로 적분을 해주면 K를 찾을 수 있겠네요. K가 얘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K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자, t가 0일 때 y가 p였었죠. 그거를 만족하도록 c를 먼저 결정을 해주고요. c가 4분의 3p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특수에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주어져 있는 y 값이 2분의 p가 되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럼 요 식에서 y에다가 여기 있는 이 y에다가 2분의 p를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게 되는 1차 방정식인 셈이죠. 1차는 아니고 변수가 한 개 있는 방정식이죠. 이걸 갖다 풀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쭈루루루 하면은 결국은 이런 식을 하나 얻는 거고요. 이거를 양변에 익스포넨셜이니까 로그를 취해 가지고 t를 갖다가 표현을 하면은 t가 7분의 18 곱하기 로그 3 정도가 나오는데요. 2.8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약 3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 오염 같은 게 있었을 때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냐를 갖다 간단히 본 건데요. 이게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 여기 호수가 있고 이쪽에서 상류에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있을 텐데 지금은 들어오는 것도 이쪽으로 단일화를 시켰고요. 나가는 것도 이쪽으로 단일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서 나가는 게 그냥 물 들어왔다 물 나가는 물탱크에서 물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호수에서 나가는 게 자 얘가 강을 따라서 나갈 수도 있지만은 지하수를 따라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또 하나는 얘가 위로 증발하는 것도 있겠죠. 이쪽이나 이쪽으로 나가는 거야. 지금 본 거랑 똑같겠지만은 나가는 거 대비 증발하는 거는 이게 오염물질을 갖고 증발하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을 좀 해줘야지 될 거고 현실에 좀 맞추려면요. 얘가 물이 들어오는 것도 이것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비가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해줘야지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호수라면은 호수가 1년 단위로는 그렇게 들어오겠지만은 이 들어오는 양이 바뀌죠. 원래는 이걸 갖다 그냥 뭐 아까 본 거에 18분의 7 정도로 해가지고 1, 2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게 좀 조절이 돼야지 되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건기, 우기의 뭐 증발량도 조금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호수에다 직접 뭘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만약에 있고 이걸 농업용수로 밖으로 빼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농업용수를 밖으로 빼낸 건 다시 들어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퍼져나가는 확산텀 이런 거 등등등등을 갖다가 다 고려해서 원래는 환경평가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 이게 편미분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식들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대부분은 간단히 볼 때는 지금처럼 해도 크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냥 보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을 갖다가 가지고서 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그보다는 뭐 이런 상황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뭐 뭔가 내려오고 나가는 것만 가지고서 판단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주변에 이거에 따른 어떤 정책 변화가 전혀 없었을 때는 뭐 지금처럼 해도 돼요, 모델링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위쪽에 뭐 어떤 유흥업소들이 몰려 있는데 얘네들한테 행정 제재를 한다든지 혹은 얘를 갖다 조금 더 빨리 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어떤 행동들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에 대한 변화량들이 함수 형태로 되잖아요. 그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이 상태 내에서 그럼 들어오는 것 좀 줄이면 되겠네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영업정지 뭐 이런 걸 갖다 때려 버리면은 계산이야 편하지만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저해 요소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이거를 가장 적은 양의 제재를 가하면서 호수의 정화가 최대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으려면 이제 식들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이 식이 전반적으로 써먹기에는 좋은데 약간 한계는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완전 상미분 방정식으로 푸는 걸 봤으니까 또 이제 다른 걸 또 좀 봅시다. 이번 거는 1.3절에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1.3절에서는 변수분리법을 갖다가 주로 다뤘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변수분리법으로 해결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모양 자체가 비선형이라서 비선형 파트에서 한번 모델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얘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탱크가 있는데 반경이 라지 R인 물탱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스몰 r의 반지름을 가지는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랬을 때 이제 HT를 갖다가 임의 시간 T의 물의 높이라고 하고 초기값으로 H0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H라는 녀석의 값이 바뀔 텐데요. 이 H라는 함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정보를 갖다 우리가 좀 수집을 해야지 되는데 이 정보에서 보면은 주로 알고 있는 거 이 H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물의 높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랑 관련되어지는 정보를 갖다 좀 알아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 위쪽에 H가 변하면서 변하는 이 물의 높이, 이 물탱크 안에 있는 물의 양의 물의 변화량이랑 빠져나간 변화량은 동일하겠죠. 뭐 위쪽에 있을 때를 양수라고 하고 빠져나간 거를 음수라고 하면은 둘이 더하면 0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유출량에다가 탱크 부피의 변화량을 더하면은 그거는 0이 될 거예요. 변화량이니까 양이 줄면 음수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유출량이랑 탱크 부피 변화량을 각각 우리가 식을 세워가지고 이 녀석이 더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식을 유도하면은 이제 H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토리첼리의 법칙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얘입니다.
즉 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0.6 곱하기 루트 2GH, 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입니다. 이걸 따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이걸 보여줄 때마다 학생들이 걱정을 하는 게 이 토리첼리의 법칙을 알아야 이 문제를 나중에 시험 볼 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는 제가 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런 정보가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유출량 같은 경우에는 그럼 결국은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 이 녀석이요. 거기에다가 단면적을 갖다 곱해주면 되죠. 파이 r 제곱. 그리고 단위 시간을 곱하면은 그게 바로 유출량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변화량은요. 뻔히 탱크 부피의 변화량은 탱크 안에 있는 물의 양을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면적 파이 라지 r 제곱에다가 높이가 변화한 양만큼 줄었으니까 델타 H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애초에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이요. 우리 두 개 다 구했잖아요. 즉, 요 부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출량과 탱크 부피량에 대한 식을 갖다가 얻었으니까 둘을 더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식을 끌어낼 수가 있고요. 아직은 미분 방정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분 방정식이라면은 이 식 안에 미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없잖아요. 미분 방정식까지 가려면은 이 상황에서 뭐 하다못해 제가 미분 방정식을 쓰라고 그랬으면 여기를 dt 델타 t를 델타 h를 dh라고 표현을 해야지 이게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미분 방정식이 아닙니다. 미분 방정식화 시키려면은 전체를 델타 t로 나눠주고요. 전체를 나눠준 다음에 넘겨서 이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되죠. 극한값을 취해주면은 결국은 dt분의 dh는 마이너스 0.6 루트 2gh 곱하기 라지 r분의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크게 보면은 결국 h 프라임 이퀄 어떤 수 k에다가 h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푸는 거죠. 지금 이게 h의 2분의 1승이니까 그래서 비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선형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재차 방정식 형태이면서 지수승 형태로 갖고 있으니까 양쪽을 h의 2분의 1승으로 나눠준 다음에 적분을 하면 문제가 풀려요. 자, 오늘 과제는 주어져 있는 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요걸 풀어서 h를 찾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오늘 풀이를 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참고로 시험 문제입니다. 자, 뭐 해야 될지 아시겠죠? A4 용지에다가 그냥 주어져 있는 이 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쭉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iClass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베로니케이션 관련 문제인데요. 우리가 앞쪽에서 했었던 로지스틱 방정식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자, 어떤 개체 y가
개체수를 나타내는 y가 로지스틱 방정식을 따른다. 그러면은 로지스틱 방정식을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이 y''은 ay 빼기 by 제곱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지스틱 방정식을 따른다는 말 자체가 주어져 있는 개체수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획량은 개체수의 비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녀석의 미분 방정식은 모델링을 해보자면은 개체수가 로지스틱 방정식을 따르니까 일단은 개체수가 이거고요. 거기에다가 사람이 가서 잡거든요. 그래서 잡을 때의 수확량은 현재 개체수에 비례하고 있죠. 따라서 HY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더 줄어들겠죠. 따라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냥 개체수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라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만 써야지 되는 거고요. 수확량까지 고려해서 모델링을 하면 여기까지 쓰는 겁니다. 제가 항상 시험 문제를 내보면은 그걸 구분을 안 하던데요. 계속 얘기하지만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걸 갖다 푸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이 연습 문제를 다룬 건 아니고요. 약간 새로운 개념을 좀 하나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평형해라는 건데, 평형해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었을 때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점을 우리가 평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분 방정식만 보고서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곳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변화가 없으니까 이쪽 y''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수확량까지 고려한 상태 내에서 평형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결국은 주어져 있는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저 조건을 만족하는 y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은 y 이퀄 0이랑 y 이퀄 b분의 a-h가 나오는데 요걸 가지고서 이 평형해의 성질을 갖다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a가 h보다 만약에 크다면은 요 녀석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때 x축에다가는 y, 개체수, y축에다가는 개체수의 변화량을 갖다가 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이게 y 입장에서 보자면은 2차 함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거죠.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로 볼록한 형태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평형해가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은요. 자, 여기가 b분의 a-h가 되는데 자, 이때 보면은 만약에 개체수가 이쯤 있다고 하면은 즉 y 값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y 프라임 값은 쭉 올라가서 여기가 되죠. 다른 건 몰라도 y 프라임 값이 플러스예요.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y 값이 증가를 할 겁니다. 쭉 증가를 하다가 평형해에 딱 도달을 하면 더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겠죠. 만약에 개체수가 이쪽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얘 밑으로 내려서 보면은 y 프라임 값이 음수죠. 따라서 감소를 하겠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 평형해는 자, 어쩌다가 이 평형의 구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뭐 태풍이 불거나 뭔가 있어가지고 개체수가 바뀝니다. 늘어났다고 보죠. 늘어나면은 개체수 입장에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요. 줄어들면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즉 여기 균형점을 딱 찾아가지고 평형에 들어간 다음에는 요 평형점은 이 평형점에서 조금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더라도요 다시 이쪽으로 오게 돼요. 그런데 비해서 이쪽에 있는 이 평형애를 한번 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다가 조금 늘어나면은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늘어나 버리고요. 여기 있다가 물론 개체수니까 음수는 안 나오는데 이쪽으로 움직였다고 그러면은 이게 음수니까 계속해서 감소를 합니다. 이런 면 때문에 두 개의 평형이에요. 얘와 얘. 지금 포인트 1과 2 둘 다 평형이긴 한데 성질이 달라지는데요. 1은 1 지점에 있으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지만 여기서 값이 조금만 벗어나게 돼도 1에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 포인트에 있는 평형의 같은 경우에는 그 값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뿐더러 고값에서 조금 커지거나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균형점으로 돌아오죠. 그런 의미에서 이쪽을 불안정해, 이쪽을 안정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로 보자면은 2번에 해당하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있는 곳에서 쇠구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얘가 흔들어서 조금 위로 올라가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이런 의미에서의 안정성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위에 지금 쇠공이 있는 거예요. 되게 불안정하죠. 실수로 옆으로 조금만 가게 되면은 굴러 떨어져 가지고 두 번 다시 이쪽으로 오지 못합니다. 이게 불안정의 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H보다 큰 상황에서는 안정해에 해당하는 녀석이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이 상태 내로 만약에 시스템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결국 개체수가 여기에서 머무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A보다 H가 더 크면 그럴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평형인데요. 아까 봤었던 B분의 A-H가 3번에 해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0이 4번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때는 요 평형의 3번 평형해가 되게 불안정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3번보다 조금 바깥쪽이면은 일로 움직일 거고요. 3번보다 좀 더 왼쪽에 있으면은 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얘가 불안정해가 돼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안정해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4번은 y = 0, 즉 y가 어떤 뭐 물고기들의 숫자라고 한다면은 y = 0이 된다는 이야기는 멸종한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조건에서 뻔합니다. h가 수학량을 결정하는 개수인데 h가 a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태어나는 비율보다 잡아먹는 비율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멸종하겠죠, 뭐.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될 거예요. 어떤 모델이 주어지고 이 모델에 대해서 평형해가 의미하는 게 뭐냐. 평형해는 얘를 가만히 놔뒀을 때 그대로 다른 조건, 딱 요 조건 하에서 그대로 뒀었을 때 y가 궁극적으로 갖게 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들거나 해가지고 변화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평형해라고 하고, 이 평형해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안정해와 불안정해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일단 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배운 개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죠. 그거랑 관련되어져 있는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전염병에 대한 역학 관계를 갖다가 좀 볼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좀 되게 단순화시켜서 하겠습니다. 원래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아주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 나오지만은 우선 이 1.5절의 34번 연습 문제에서 보면은 아주 단순화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염병의 확산 속도 자체가 감염자와 비감염자 사이의 접촉 횟수에 비례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야지 감염이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감염자랑 비감염자 사이의 이동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형해와 그 해의 안정성을 갖다가 판정을 해라. 이걸 하려면 먼저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시간이 무한대로 흘렀을 때 감염된 사람의 비율이랑 극한값의 의미를 갖다가 파악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이제 1.5절의 34번 문제인데요. 여기서 질문 2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1에 대한 것만 일단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감염자 비율을 일단 y라고 하고요. 비감염자 비율을 1-y라고 하죠.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만 있는 거니까. 그리고서 접촉 시 감염 비율은 K라고 잡는데 이건 0보단 크겠죠. 이렇게 하면은 정보에서 주어진 걸로 보면은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접촉 횟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접촉 횟수는 y랑 1-y의 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k를 곱한 게 y 프라임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나와요. 모델은 간단하죠. 여기에 이제 뭐 초계값 같은 게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값들이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K값을 결정하려면 그런 초계값이나 뭐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관측 데이터들이 지금은 그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모델은 이렇게 나온다. 접촉 횟수라는 거, 그러니까 감염자와 비감염자 사이의 접촉 횟수라는 거를 이렇게 둘의 곱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평형해와 그의 안정성을 판정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평형해를 찾아야 되는데 뭐 딱 봐도 0이랑 1이죠. 그럼 평형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원래 간단한 방법은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여기가 1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쪽이 안정해가 되죠. 왜냐면 값이 넘어가면은 줄어들고 모자르면은 늘어나는 데가 요 1이니까요. 1이 안정해고 0이 불안정해요. 대부분의 전염병이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갖다 그리기 싫으면은 일일이 좀 계산을 해봐야지 되는데, 0과 1로 나왔으니까 y 프라임이 0보다
y가 0보다 작을 때는 y 프라임이 0보다 작을 것이고 y가 0이랑 1 사이일 때는 y 프라임이 0보다 클 거고 y가 1보다 클 때는 y 프라임이 0보다 작죠.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여기다 넣어보면 압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더 작아지죠. 0에서 멀어집니다. 0을 기준으로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또 0에서 더 멀어지죠. 따라서 0 같은 경우는 불안정해. 1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커지면 줄어드니까 1로 돌아올 거고 1보다 작아지면 늘어나니까 다시 1로 돌아오죠. 그래서 1이 안정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요 1.5.34에 대해서는 이것만 할 건데요. 요 전염병이랑 관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한 개 더 내줄 예정입니다. 앞쪽에 과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준 게 물탱크에 대한 게 하나 있었죠. 그거 하시고 또 이제 요거 문제를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개를 더 내주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요 정보는 같습니다. 요 정보는 같고 여기 이제 추가로 이 문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한번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병이 낫질 않습니다. 완전 우리 영화에서 본 좀비가 완전 돼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감염이 된 다음에 병이 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병이 낫고 내성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뭐 어쩌고 되게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은 우리 이번에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요. 간단히 자, 여기에 감염자, 여기에 이제 감염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집합이 있고 이런 그림을 보통 많이 그리는데 이렇게 두 개의 집합만 있다고 보죠. 원래는 뭐 감염자에서 비감염자에서 감염자로 그 다음에 감염된 사람이 내성을 가진 사람으로 있다가 다시 내성을 안 가진 사람, 감기 같은 게 그런 경우죠. 그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우리는 좀 간단히 보려고 이렇게 일단 봤습니다. 그랬을 때 자, 감염자가 아닌 사람, 즉 비감염자에서 감염자가 되는 여기서 얘기하면 접촉 횟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비례 상수를 알파라고 하죠. 그리고 이 감염자에서 병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병이 낫는 비율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감염자의 비율 변화량은 결국은 유출 비율에서 빼기 유입 비율이죠. 제가 거꾸로 썼네요. 유입에서 유입 빼기 유출이 되겠네요. 즉 새로 감염이 되는 사람 비율에서 병이 낫는 사람의 비율을 빼면은 그게 이제 y 프라임이 될 텐데 여기서 이쪽 유입 비율은 조금 전에 풀었었던 문제예요. 1.5의 34번 문제 방정식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증가 비율이었으니까. 유출은 지금 조건을 줬죠. y의 비율에 y에서 y에 의존을 해가지고 베타만큼. 그러니까 베타 y가 되겠죠. 그만큼 빼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모델을 완성을 하세요. 모델 완성하시고 미분 방정식 모델입니다. 이게 1번 문제. 2번 문제는 요거예요. 조금 전에 풀었었던
평형해와 그 해의 안정성 판정이 2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문제. 여기까지 쓰고서 이게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주고서 평형해랑 그의 안정성을 갖다 판정하라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헷갈릴 것 같아서요. 알파를 0.2로 줄 겁니다. 자, 2번 문제 풀을 때요. 1번 문제 풀을 때는 그냥 알파, 베타로 해가지고 모델을 만드시고, 2번 문제 풀을 때는 알파는 0.2, 베타는 0.1이라고 놓고서 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형이랑 그의 안정성을 갖다 판정을 하고,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한 코멘트를 좀 달아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A4에다가 적절히 쓰셔가지고요. 제출하시면 됩니다. I 클래스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탱크 이야기할 때 나중에 평가에 넣을 거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요거를 응용해야 되는 문제도 평가 문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도 되고 뭐 어떤 방식으로 풀던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오늘까지, 오늘 자정까지죠. 자정까지 해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전염병 모델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혼, 뭐 이런 인구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로지스틱 방정식을 쓴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람인 경우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고 어떤 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방정식을 가지고서 해봅시다. 우리가 사회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수학 방정식을 도입해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방정식을 만드는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일단 전제 조건으로서 사망자가 개체수에 비례한다. 이거는 납득이 가죠. 로지스틱 방정식에서는 y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제곱이 좀 이상하긴 했었는데 잘 맞으니까 쓴 거고 이때 사망자를 개체수에 비례하는 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출생이요. 태어나는 거는 조금 생각을 바꿔가지고요. 남녀가 만나는 기회의 횟수에 비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다른 조건들도 좀 넣어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모델이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만나는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랑 여자랑 만난다고 무조건 애가 생기진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만나서 안 생기는 경우가 있죠. 2살짜리 아기랑 3살짜리 아기가 만나면 안 생깁니다. 즉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개체수랑 관련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되는데 가능 범위 내로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임 가능한 여성의 숫자와 가임 가능한 남성의 숫자를 먼저 구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가임 비례상수와 사망 비례상수를 갖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k2i 같은 경우가 사망 텀이 될 것이고 앞쪽에 k1ab y제곱이 출생 텀이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보자. 물론 숫자를 좀 보려고
평형해를 먼저 찾아봤는데 뭐 이렇게 되긴 할 테지만은 어쨌든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뭐 달라진 거 못 느끼시겠어요? 우리가 로지스틱 방정식으로 인구를 표현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로지스틱 방정식이 y 프라임 이퀄 a y 빼기 by 제곱이었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로 약간 틀린데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만든 모델을 기준으로 좀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 이쪽 평형에 오른쪽에는 평형이가 K1AB 분의 K2인데 얘가 안정일까요? 불안정일까요? 그렇죠. 이 값보다 커지면 증가하죠, 지금. 작으면 감소합니다. 불안정해요. 여기 5번이 불안정해가 되고 오히려 이쪽이 안정해가 되네요. 그 이야기는 현재 이런 구조 내에서는 안정해보다 숫자가 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멸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보다 많으면 지나치게 빨리 증가를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지금 보더라도 제가 좀 어릴 때 90년대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이를 적게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90년대 중반 정도 제가 들었던 구호 중에 하나가 무자식 상팔자입니다. 그러던 게 그 이후로 10년도 안 돼가지고 애 좀 낳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변하던데 많을 때는 늘어나서 문제고요. 적을 때는 줄어들어서 문제가 돼요. 확확 바뀝니다. 요 구조에서는. 근데 요 로지스틱 방정식에서는 어떻죠? 자, 여기서 많을 때는 줄어드네요. 적을 때는 늘어나게 돼요. 즉 이번에는 요 7번 있죠. 요게 안정해가 됩니다. 사회에서 인구수 자체를 갖다가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면 요게 더 좋아요. 이쪽이. 그런데 자, 이쪽의 로지스틱 방정식의 형태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태 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왜 이렇게 달라질까? 수식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거고요. 로지스틱 방정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건데 이런 측면 말고 왜 이런 방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느냐라는 측면이죠. 다른 건 몰라도 이쪽에서 지금 만들 때 출생하는 비율을 배우자를 만나는 횟수에 비례하게끔 하겠다라는 거는 기본 바탕에 자유연애를 깔고 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으면은 낳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쪽에는 로지스틱 방정식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로지스틱 방정식 쪽은요. 이 경우에는 자, 현존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무조건 출생자가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결혼 안 하는 사람 없고 결혼하면 무조건 애를 낳고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연한 딸이 집에 그대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내에서 관연한 딸이 병이 없는데 집에 있으면은 아버지가 벌을 받았습니다. 딸을 결혼을 안 시키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쨌든 결혼을 꼭 시켜야 됐고요.
뭐 옛날에 피임을 할 것도 아니니까 결혼을 하면 아이가 태어나게 되겠죠. 즉 과거 같은 경우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런 구조 내에서는 인구 방정식이 로직 방정식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할 때 짐승들 같은 경우는 로직 방정식을 가지고서 어떤 인구 변화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데 비해 가지고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로지스틱 방정식은 맞지가 않는 거죠. 어쨌든 출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되게 자율성을 갖다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만드는 이쪽 걸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사회가 조금 더 자유가 보장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바람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났더니 인류 멸종이라는 위기에 다른 동물들은 인간이 잡아먹어서 멸종을 하는데 이건 인간 스스로가 종족 번식을 하지 않아서 멸종을 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종은 자기 종을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인구가 그래서 현재 이쯤에 있다라고 해보자. 이쯤에 있으면 걱정도 안 하는데 이쯤에 됐어요. 줄어들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구가 유지가 될까요? 이 상황에선. A랑 B는 비율입니다. 인구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면 내쫓거나. 근데 여기서 자, 욕이 있는데 이게 인구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도록 증가하는 걸로 만들려면은 결국은 이 5번의 이 평형해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생기게끔. 그럼 이 값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줄어들으려면 K2 값은 늘어나고 나머지 값들이 아니 K2 값은 줄어들고 K1 AB 값은 늘어나야 되잖아요. K2야 사망 비례상수니까 병원이나 이런 걸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K1은 가임 비례상수고 AB는 가임 가능한 여자, 남자의 비율이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민을 통해 가지고 가임 가능한 여성과 남성의 숫자를 늘리면 되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민 정책이 성공하기에 되게 힘든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쪽이 북에 의해서 막혀 있으니까 섬나라인 셈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육로를 통해 가지고 이민자들이 국경선을 넘어 들어오니까 꽤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지만 들어왔다라는 말이 통용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들어오려면 배 타고 들어오거나 비행기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아예 막아버릴 수 있잖아요. 비밀리에 밀입국하는 방법이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은 좀 성공하기가 힘들고 결국은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A랑 B 숫자는 못 바꿉니다. K1을 바꾸는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는 인간들이 이제 피임을 못하게 하자.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자, 이 제도가 좋은 거는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자율성을 갖다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데 가임 비례상수가 늘어나려면은 결국은 배우자를 만나는 기회는 어차피 숫자에 달려 있다고 본 거니까 이걸 다르게 뭐 더 만날 수 있게끔 한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쪽 측면이요. 만났을 때
가임 가능성이 높게끔 이걸 갖다가 뭐 피임이나 뭐 이런 걸 못하게 해서 임신을 갖다 많이 하겠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낳고 싶어 하게끔 사회 상황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일로 가가지고 인구가 다시 어느 정도 증가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상태 내에서 보면은 정책을 결정을 안 하면 인구가 계속 줄을 거 아니에요. 자,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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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는 숫자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 이쪽으로 옮기는 거, 이쪽으로 옮기는 게 각각 다 난이도가 틀릴 겁니다. 초반부에 정신 차려서 하면은 조금만 옮겨도 되고요. 나중에 되면은 엄청나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따라가면서 해야죠. 지금 숫자가 여기 와 있는데 인심 쓴다고 이쪽으로 가봤자 여전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할 때 한 번에 확 해버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갖다가 보면서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꼭 공학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곳에 쓰이고 무엇보다 그 식을 보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분석들을 갖다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좀 수고들 많았고요. 중간에 보면은 잡음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갖다가 이렇게 턱에다 정확히 붙여야지 되는데 안 붙이고 좀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이렇게 해놓고 해가지고 마찰음이 좀 들어간 곳이 있는데 제가 좀 심한 것들은 다시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예 없애려고 살펴보니까 아예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심한 것만 몇 개 없애고 나머지는 그냥 해서 중간중간에 약간씩 잡음이 들어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계절학기라 지금 그걸 갖다가 없애면은 진짜 이제 동영상을 못 만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장을 마치고요. 자, 강의 계획서 수정된 거 다시 보셨죠? 우리 시험을 3번 치는 게 아니라 3장을 마친 다음에 중간고사를 볼 겁니다. 아마 예상은 3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정도, 아니 화요일 날 정도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수요일 날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수업 준비를 갖다가 좀 하시기 바라고 자기는 계절학기라 너무 짧은 그 시간 동안에는 제대로 시험 준비를 못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현재 1학기 때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파일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채널에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가지고 1장부터 3장까지 뭐 지금 1장을 다 했으니까 2장과 3장 내용을 갖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강의 노트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고요. 사실 실제로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 거의 똑같을 뿐이 없죠. 이게 뭐 시대에 따라가 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보시면은 조금 더 수업 준비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수업 준비가 아니죠. 시험 준비하기가. 그렇게 준비를 갖다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중간고사를 갖다가 치는 거를 목표로 할 겁니다. 오늘 수고들 많았습니다.